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소인은 협상할 때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대인은 내일을 본다. 비록 칼자루를 쥐고 있다 해도 무자비하게 휘두르지 마라. 돈을 잃은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인심을 잃은 자는 결코 재기할 수 없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성공하고 싶다. 모든 사람의 바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막연하게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성공일까요? 사전에서는 성공을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고 정의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의 처지에 따라, 분야에 따라, 또 각자의 그릇에 따라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많아도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성공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한지 조언해주는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다연에서 펴낸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이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한창욱 씨는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나는 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가, 30, 머뭇거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등 다수의 책으로 많이 알려진 작가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은 2004년에 출간되어 스테디셀러로 독자들에게 꾸준히 읽혀온 책인데요. 이번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출간했습니다. 저자는 과거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성공한 많은 기업인들과 사업가들의 교류를 통해 얻은 그들의 공통점과 노하우를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애둘러서 얘기하기보다는 거침없는 문투와 현실적인 예시로 많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몇 편의 글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면 야망을 지닌 인물은 비정하게 그려진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고 배신도 밥 먹듯이 한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떨까? 답은 노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품격이다. 졸부는 제외하고 하나같이 독특한 인품을 지니고 있다. 7순이 넘은 그룹 회장은 그만의 향기와 채취가 있었고 20도 안 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역시 자신만의 독특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품격을 갖춘 것일까? 품격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일까? 나는 후자라고 본다. 예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독한 수전노가 돈을 벌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인 오늘날 그런 사람은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다. 온라인을 통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음식점이든 빌딩 임대업이든 간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나만 알고 나의 이익만 챙겨서는 승진할 수 없다. 과거에는 실적 좋고 윗사람의 비위만 잘 맞추면 쉽게 승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품격이 없으면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따기 힘들다. 상사에게는 좋은 부하 직원이어야 하고 부하 직원에게는 좋은 상사여야 한다. 동료들의 눈에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고 하물며 거래처 직원의 눈에도 훌륭한 파트너여야 한다. 한 사람에게 아부하고 충성해서 성공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저마다 성격이 각양각색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품격을 갖추는 것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좀처럼 욕을 먹지 않는다. 품이 있는 개에게도
발길질을 하지 않는 법인데 사람에게야 오죽하겠는가. 품격을 갖추니가 터무니없는 실수를 해서 괴로워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를 감싸주고 위로해준다. 예술인,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으로 성공하려 해도 마찬가지이다. 기자들은 한두 번만 취재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대체로 간파한다. 남을 업신여기거나 오로지 나만 아는 사람에게는 여지없이 반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 인품과 언품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는 호감을 느끼는 게 인지상정이다. 예전에는 취재를 가면 차비나 하라며 취재비를 건네는 명사들이 적지 않았다. 취재비를 받으면 빚을 지고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기사를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종종 취재원의 인품이나 업적이 실제에 비해서 부풀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인들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에다 김영란법마저 시행되면서부터 취재비가 아예 사라졌다. 비교적 냉정하게 기사를 쓸 수 있는 데다 비교 우위가 단순해지다 보니 훌륭한 인품이 더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본능적으로 낯선 사람은 일단 경계한다. 아군인지 적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호감을 갖게 되면 마음의 빗장을 풀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성공을 바란다. 인품 있는 인물의 경우 불리한 일이 생기면 덮어주고 좋은 일이 터지면 큼지막하게 다뤄준다. 비단 기자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 품격을 갖추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실패하더라도 변명을 늘어놓지 마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실패해도 변명하지 않는 사람과 실패할 때마다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 사람은 신이 아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위대한 인물 가운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에 그들이 위대한 것이다. 일이 안 되려고 하면 이상한 데서부터 꼬인다. 평소에는 안 막히던 길인데 갑자기 대형 사고로 정체되고 멀쩡한 차가 멈춰 서기도 한다.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데 공장이 파업을 하는가 하면 전날 술자리에서 계약하기로 굳게 약속했던 바이어가 행방을 감추기도 한다. 회사는 이익 집단이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건 당연하다. 상사가 일의 결과를 물어오면 많은 이가 자신도 모르게 변명을 늘어놓는다. 계획대로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었기에 상세히 상황을 설명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변명에 불과하다. 사실 변명은 실패보다 더 나쁘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실패하고 나서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을 최악의 직원으로 꼽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기업 총수들도 마찬가지다. 일이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변명을 들어야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해서 임원이 되면 저절로 오너를 닮게 된다. 오너가 변명을 싫어하는데 임원인들 좋아할 리 없다. 변명하지 말고 깨끗이 실패를 인정하라. 혼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도 자식이 잘못하면 혼을 내지 않는가? 그 대신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아라. 내가 무능해서 실패한 게 아님을 반드시 보여주겠노라 굳게 결심하라. 그런 다음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만회할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변명도 일종의 습관이다. 변명하는 습관에 젖어버리면 실패를 당연시하게 된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여 개선하기보다는
세상의 부족함을 발견하고는 탓만한다. 그런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실패했으면 깨끗이 인정하고 이를 악물어라. 그런 사람은 훗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겁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다. 변명으로 얼버무리고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은 걸음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런 사람이 짓는 농사는 흉작일 수밖에 없다. 재치와 유머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오찬자리에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으로 나타나고 토끼 분장을 한 채 출근하는 CEO.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직원을 깜짝 놀라게 하는 CEO. 선풍기 바람으로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날려서 가장 멀리 날아간 사람을 과장으로 승진시킨 CEO. 기상천외한 행동을 과감히 저지르는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로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전 CEO 허브 켈러허,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 일본 미라이사 그룹의 이사 야마다 아키오 등이다. 이들은 괴짜 외에도 경영의 천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원시시대에는 힘이 강한 사람이 리더였다. 사냥할 때 가장 큰 공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거기서 리더 하나를 뽑아야 한다. 이를 추진하는 능력이 서로 엇비슷하다면 어떤 사람이 뽑힐까? 이에 대한 해답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나 회장 선거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조건이 비슷한 경우라면 인기 있는 아이가 뽑힌다. 그 아이는 어떻게 인기를 얻었을까? 공부를 잘해서? 그것도 맞지만 대개는 재치와 유머 있는 학생이 인기가 높다. 그래서 아이들의 연설문에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것이 우스갯소리다. 정치인이나 CEO 중에는 엄숙해 보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엄숙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가까이서 대화를 나눠보면 재치와 유머가 뛰어나다. 어떻게 보면 엄숙과 유머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엄숙함만으로는 아랫사람을 제대로 부릴 수 없다. 엄할 때는 서리빨 같지만 자상할 때는 본격 같다는 인식이 박혀야만 아랫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회사나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 중 의외로 재치나 유머가 부족한 이가 많다. 항상 긴장해 있다 보니 강약 조절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불평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프로 선수들도 훈련할 때 강약 조절을 한다. 하루나 이틀 강하게 운동했으면 다음 날은 가볍게 운동하는 시기다. 그래야 부상을 입지 않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업무 역시 강약 조절을 해야 한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계속 강하게만 밀어붙이면 능률도 떨어지고 심신도 금방 지친다. 월, 화, 수, 목, 금으로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서는 인정받을지언정 오래 버티지는 못한다. 승승장구하며 한창 일할 즈음이면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훌륭한 CEO, 코치들은 강약 조절을 잘한다. 강하게 몰아붙일 때는 몰아붙이고 쉴 때는 푹 쉬게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재치와 유머다. 재치와 유머는 뇌에 휴식과 여유를 안겨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독일의 심리학 박사 롤프 메르쿨레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다. 숨 쉴 틈도 없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재치와 유머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 있고 일을 즐긴다는 방증이다. 재치나 유머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개그맨 정도는 아닐지라도 누구든 노력하면 주변 사람의 웃음을 끌어낼 수 있다. 성격 자체가 무뚝뚝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평소 엄숙한 사람은 약간의 재치나 유머만 발휘해도 주변의 분위기를 한순간 반전시킬 수 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쉽게 사랑에 빠지는 이유도 웃음 때문이다. 별것도 아닌 일로 웃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진다. 웃음은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고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친근한 이웃처럼 보이게 만든다. 아무리 엄숙한 상황이라도 재치와 유머를 잃지 마라. 그것이 당신을 즐겁게 일하는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줄 것이다. 성공의 문을 여는 키, 열정. 성공한 사람들에게 비결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대다수가 열정을 선택한다. 열정은 성공의 비밀이요, 성공의 결정체다. 열정은 말하기도 쉽고 듣기도 좋지만 막상 마음 먹고 내가 시도해보면 빠져들기가 쉽지 않다. 열정이라는 것 자체가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이다. 농사 초보자들은 논에 벼를 심고 밭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는 줄 안다. 그러나 저절로 자라는 건 없다. 제대로 된 수확을 하기까지는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엄청난 땀방울을 흘려야 한다. 마음속에서 열정이라는 꽃이 시들지 않고 꾸준히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하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과 이길 수 있을까 하고 회의하는 사람이 시합을 한다면 승리할 확률은 전자가 훨씬 높다. 확신이 없으면 몸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반면 확신이 있으면 컨디션도 좋아져서 실력 이상을 발휘하기도 한다. 성공 확신이 있어야 열정이 생긴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난 어쩌면 괜한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하며 수시로 브레이크를 걸어서는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길 수 없다. 둘, 적성에 맞아야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겨운 일이 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지금 당장 방향을 틀어라. 인생은 헛된 곳에다 시간을 낭비해도 좋을 만큼 길지 않다. 성공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밤늦게까지 일한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까지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일에 몰두한다. 열정은 생각이나 의지만으로 불타오르지 않는다. 일에 대한 흥미 없이는 불가능하다. 흥미는 어느 정도 적성에 맞을 때 생기고 적성이 맞아야 열정이 생긴다. 셋, 한계점을 뛰어넘는 재능이 있어야 한다. 노력은 재능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똑같이 노력한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탁월한 재능을 지닌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적성에 맞고 재능 또한 있어서 남들보다 잘하는데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스포츠나 예술 분야 쪽에 이런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한계점을 뛰어넘을 만큼 재능이 특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축구선수 B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센터포드를 맡았다. 초등학교 때에는 축구 신동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의 재능은 주변 사람들도 인정했고 그 역시 자신에게 특별한 축구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의 재능은
점점 빛을 잃어갔다. 전국대회에 나가면 실력이 엇비슷한 친구가 널려 있었고 훨씬 뛰어난 실력을 지닌 친구도 간간히 발견할 수 있었다. 현실이 그러다 보니 B의 학교는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지 못했다. 또한 그 역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특기생으로 입학하려 했으나 대학은 그를 외면했고 실업팀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B는 꿈을 중도에 포기해야만 했다. 성공은 높이 뛰기와 같다. 처음에는 바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능과 노력만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나 바가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발을 건드리고 탈락한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의 높이를 뛰어넘는 사람은 고작 몇몇에 불과하다. 한계점을 뛰어넘는 재능을 갖고 있는지 그저 단순한 재능인지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처음에는 재능이 없어 보였는데 부단히 노력해서 특출한 재능을 보이기도 하고 특출한 재능을 지닌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흘러 평범한 재능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위기를 걸어왔음에도 그 방면에서 전혀 빛을 보지 못했다면 한계점을 뛰어넘는 재능을 갖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도 많이 식었으리라.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아직 기회는 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신의 외골수적인 성격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파묻혔는지도 모른다. 넷, 비전이 있어야 한다. 일을 하는 데에서 보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래 전망이다. 비록 지금은 보수가 적을지라도 비전만 있다면 열정이 생긴다. 비전은 현실의 어려움을 잊게 함과 동시에 일에 매진하게 만드는 일종의 당근이다. 인간의 육신은 현재를 살아간다. 그러나 뇌만큼은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 미래는 이내 현재가 되지만 뇌는 미래를 향해서 하염없이 걸어간다. 죽음의 장벽이 앞을 가로막아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때까지. 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느낄 수 없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나의 적성에 맞는가? 한계점을 뛰어넘는 특출한 재능이 있는가? 비전이 있는 일인가? 확신도 있고 적성에도 맞고 비전도 있는데 재능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열정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살다 보면 종종 자존심 상할 때가 있다.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던 어리바리한 친구가 외제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면 배가 아프다. 그 방면에 전문가라고 자부해왔던 나조차도 끙끙대던 일을 순식간에 해결하는 동료 직원을 보면 배가 아픈 정도를 넘어서 복통이 찾아온다. 뚱뚱한 아내를 최대한 치장시켜 참석한 연말 모임. 멍청한 부하 직원이 늘씬한 미모의 아내를 대동하고 나타나면 속이 토할 것처럼 메스꺼린다.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아내와 한바탕 말싸움을 했는데 술자리에서 조기 유학 보낸 친구의 자식 자랑을 듣다 보면 두통이 찾아온다. 회사에서 무능력자로 찍혀 퇴직한 부하 직원이 차린 회사 매출이 천문학적 단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를 늘씬하게 패주고 싶다. 이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리라.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에 대한 갈망을 엿볼 수 있다. 성공에 대한 갈망이 강한 사람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눈을 빛내며
한 가지라도 더 배우려고 귀를 쫑긋 세운다. 반면 성공에 대한 갈망이 약한 사람은 돌아서서 흉을 본다. 저 친구 사채로 돈 벌었다며? 에휴, 흡혈귀 같은 자식.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이 삼류대 출신 주제에 별걸 다 하네. 아니 어디서 저런 호스티스 같은 여자를 데려온 거야? 저 여자를 내가 어디서 봤는데? 아내와 애들만 유학 보냈다가 이혼한 사람이 부지기수라며? 외국 남자랑 눈 맞으면 이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소용없다던데. 그 친구 회사 거래처 빼돌린 거 아니야? 이 앞에서는 상사에게 아양 떨고 이 돌아서서는 자기 뱃속을 채웠네. 정확한 정보도 아닌 헛소문을 사실인 양 떠버리는 못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은 부풀려서 과장하지만 남들이 흘린 땀방울은 헤아리려 하지 않는다. 과거의 삶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의 차이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배움에 대한 의지가 없고 배움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 누군가가 사업에 성공했다면 그 비결을 배워라. 분야가 달라도 성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배울 게 있다. 나보다 뛰어난 전문가를 만나면 겸허하게 모르는 것을 물어라. 지식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내가 전문가였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한다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그래야만 열심히 배워서 다시 그 사람을 능가하는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다. 부하 직원이 미모의 아내를 동반하고 나타나면 다가가서 미모를 칭찬해줘라. 당신이 관대한 상사가 되어야만 당신의 아내 역시 뚱뚱한 여자가 아닌 후덕한 여자가 된다. 자녀를 유학 보낸 친구가 있다면 귀 기울여 유학의 장단점을 파악하라. 그런 다음 자식의 장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참된 부모의 도리다. 독립해 나간 부하 직원이 성공했다면 찾아가서 칭찬해 줘라. 훗날 당신이 독립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가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은 지렁이에게조차 한 수 배우려고 한다. 세상 모든 것이 스승임을 알기 때문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불은 밑에서 위로 타오른다. 몸을 낮추면 물을 얻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숙여야 할 자리에서 꼿꼿하게 머리를 치켜들고 있다가는 불에 타고 만다. 간략하게 말하라.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다. 뇌는 보수적이고 게으르다. 변화를 싫어하는 데다 정보가 과도하게 입력되면 특색 없는 정보는 모두 지워버린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에는 핵심만 추려서 간략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장황하게 이야기해봤자 시간만 허비할 뿐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예로부터 말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았고 듣는 사람은 지위가 낮았다. 지위가 낮은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끊을 수 있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은 중간에 자를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 경청해주면 관계의 주도권을 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서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게 된다. 말은 화를 부르기도 하고 복을 부르기도 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새치어가 사람을 잡기도 한다. 말은 소통과 설득의 수단이다. 말을 잘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설득의 달인들은 간략하게 요점을 말한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총 300단어가 되지 않으며
연설 시간은 고작 2, 3분에 불과하다. 프레젠테이션의 대가라고 불리는 스티브 잡스 역시 제품의 특징을 짧고 인상적인 구절로 압축해서 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윈스턴 처칠은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연설에서 인상적인 연설을 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는 이 문장을 점점 강하게 3번 외쳤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몇 해 전 무명의 시나리오 작가와 할리우드 감독 사이에서 시작되었다는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의사 결정권자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다 가정하고 1분 안에 프레젠테이션과 설득을 끝내야 하는 대화술이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60초면 충분하다. 60초 안에 머릿속에 각인되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정보라면 가치가 없다. 효과적으로 설득하려면 간략하게 말하되 스토리를 입힐 필요가 있다. 처칠의 짧은 연설에도 스토리가 있다. 스티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기승전결을 활용해서 신제품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 역시 스토리가 생명이다. 첫 마디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상상의 세계를 현실화할 방안을 제시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시키는 게 기본 전략이다. 나이를 먹으면 나이살만 붙는 게 아니라 군말도 붙는다. 대화의 통제권을 쥐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생기는 현상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간략하게 말하고 경청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미국의 유명 앵커 레리 킹은 말한다. 나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 중 나를 가르쳐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배우고자 한다면 경청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간략하게 말하라. 그래야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실속 없이 헛된 말을 빈말 또는 공언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쓰는 빈말 가운데 하나가 언제 식사 한번 하자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도 부지불식한 마무리 인사 대신에 자주 쓰지만 상대방에게서 이 말을 들을 때는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말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긴지, 그래서 약속을 잡기 위해 전화를 해야 하는지, 내게 따로 할 말이 있다는 건지. 결국 시간이 지나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 사람의 다른 말에도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안 하니만 못한 말은 굳이 안 하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성공과 공헌. 같은 공이라도 뜻은 전혀 다르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